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부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제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뭐 된다 그랬다가 또 안 된다 그랬다가 뭐 계속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나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일단 상승세를 초반에 보이다가 다시 하락 전환됐다가 막판에 또 다시 올라섰다가 또 마지막에는 결국 부합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인데, 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들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동학 개미들 쪽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손절 매도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를 높여잡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정말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금에도 또 사야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기준을 5억 원으로 늘려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 뭐 부부 합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가더라도 5억 원으로 하게 된다면 뭐 남편과 부인 이 두 사람이 가졌을 때 10억 원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양도세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지금 일단 당국에서도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기준이 많이 완화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2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시장이 계속 좀 지루하죠. 일단 지수가 움직일 만한 어떤 건수는 별로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쏠리고 있고요. 개별 종목 분위기를 통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군들은 시총이 작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즉 대형주들이 움직일 만한 특별한 건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투자 심리가 이렇게 작용될 만큼의 어떤 불안감이나 또는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35% 하락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2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마감 시점까지 봤다고 하더라도요, 뭐 이거 내렸다고 보긴 좀 그렇죠. 그래서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닌 뭐 그냥 그저 그런 장세. 그리고 오히려 이제 분위기는 장중에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지만, 이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높게 나왔다 정도로만 또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냥 유지를 잘 시켜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정도로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의 어떤 그 변동성을 제공하는 그런 요소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부양책밖에 없어요. 지금 뭐 주요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재료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냥 그거 하나죠. 그래서 신규 부양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거기에만 주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번 주가 지나는 시점까지 뭐 특별한 경제 지표도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당분간은 또는 어떻게 보면 대선 전까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월말에는 그래도 좀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주 정도 또는 다음 주 초반부 정도까지는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계속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경기 부양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일단 이번 주 안에 뭔가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망해보자, 좀 지켜보자, 이런 식의 움직임을 좀 가지고 가는 것 같긴 한데요. 현재 투자자들은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극적 타결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한편에는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극적 타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애썼어, 이만큼 힘썼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 뒤에서 꿍시렁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네 뭔가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이 극적 타결이라는 것이 사실 정치적인 쇼거든요. 뭐 그냥 해도 되는 건데 굳이 그걸 밤샘을 하고 뭐 그냥 갈등을 빚는 척하다가 꼭 막판에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야당이든 여당이든지 간에 전부 다 해야 된다는 쪽에 일단 초점을 맞춰놓은 상황이죠. 그 규모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데 견해 차는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견해 차이는 여전히 있고 또 민주당이 제시하는 부분들을 여전히 공화당 쪽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만 트럼프 대통령만 민주당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에 그 희망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그 연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이잖아요. 지금 이제 2차전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임기가 어떻게든 끝나버린다라면은 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안 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한 번만 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두 번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좀 주목이 될 수 있고 또 신경이 많이 쓰이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어떤 식으로든 대선 전에 부양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거기에서 이제 이번 정부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요인일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만큼 정책적인 부분에 힘을 썼어라는 그런 내용도 계속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하로는 절대 안 해줄 거라고 딱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공화당이 너희들을 버렸어 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만큼 힘썼어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가벼운 상태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면 되겠죠. 물론 이제 반대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뭐 딴지를 걸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행정부라든지 공화당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상황에 있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빨리 이 부양책을 타결을 지을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일단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네, 이 경기 부양책은 해소가 될 것이다. 뭐 대선 전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선이 지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경기 부양책은 어떻게든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일단 지켜보자 쪽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인데 감염자 수와 입원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쇄 조치를 조금 더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미국도 이제 백신이 나와야지만 이 부분들이 좀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요 경제적인 어떤 봉쇄 조치보다도 백신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든 좀 버텨보자 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걱정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기 침체 국면을 어떤 식으로 이것을 조금 이제 극복해 나갈 것인가.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참은 김에 조금만 더 참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는 서서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죠. 뭐 특별한 경제 지표는 없었지만 연준에서 발표한 이 베이지북, 이 경기평가 보고서예요. 그래서 겉표지가 베이지색이다 해가지고 베이지북인데 뭐 특별한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경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거기다 써놨기 때문에 베이지북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엿보는 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벤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연준에서 뭐라고 했냐면 소폭 완만한 정도로 성장을 했다. 경기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왔다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지금은 조금 올라온 정도이다. 정상적인 궤도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또 자신 있는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보다도 약간의 어떤 불안감,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내비쳤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야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 있는 것들은 뭐 별게 없어요. 그냥 부양책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별로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정도까지는 이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아마도 이제 48시간 안에 이 부양책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까지는 일단 시한을 정해놓고 부양책에 대한 그런 기대치들을 가져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양책이 딱 결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방향성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그런 상황들, 그래서 개별주 재료가 있는 종목들 쪽으로만 이제 매기가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갈게요. 네, 동학개미들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손절하기 시작했다, 매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손절이 맞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동안 계속 사들였고요. 저점 대비해가지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절을 하고 있다. 글쎄요, 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카카오가 40만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매수한 사람들이 많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로 본다면 지금 손절이 맞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사들인 개미들하고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사들인 개미들하고 누가 더 많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밑바닥에서부터 쳐 올릴 때는요, 매수 주체들이 뚜렷하게 없었다는 이야기죠. 뭐, 연기금 쪽이라든지 기관 쪽 문제랑은 조금 있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저렇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온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다 개인들의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매도가 들어가는 부분, 일부분 뭐 손절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차익에 대한 관점들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저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거의 200% 넘는, 그러니까 2배, 3배 정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익률인데요. 지금 카카오가 제가 12만원 정도의 평단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만원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수익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대부분 다 그 정도죠. 비싸봤자 20만원 막 그랬을 텐데, 이렇게 매수를 계속해서 해왔었던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손절 매도만 있는 것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40만원을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지금 손절하고 있을까? 네. 이것이 손절이냐, 차익 실현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전부 다 이제 둘 다 비슷한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단적으로 좀 봤을 때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손절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좀 불안하다거나 앞으로 전망이 나쁘다거나 그래서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거나 오히려 더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기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증권사에서 지금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고, 목표 주가를 더 올릴 수 있는 것은 실적적인 기대감,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내년도까지 계속 연결될 것이고, 지금 매수하기 좋은 자리인데 왜 팔고 있어요? 라는 내용의 기사거든요. 이 매수 적기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네, 애매하긴 한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 좀 불합리한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권사는 뭐 리포트를 쓰잖아요. 종목당 리포트를 쓰게 되는데, 종목 리포트를 쓸 때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이제 앞으로의 실적 성장성이라든지 뭐 수주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한 어떤 이 업종군의 성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목표 주가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언택트와 관련된 부분이거나 뭐 인터넷 관련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기업의 가치를 더 끌어올릴 것이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네이버와 카카오 이
두 개의 플랫폼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밀접한 생활의 연결고리가 있겠는가. 사실 검색도 거의 네이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카카오의 영향력도 굉장히 크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하게 되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근데 지금 왜 파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단기에 이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단기에 뭐 2배, 3배씩 올라왔는데, 과연, 증권사가 예상한 그 실적의 어떤 증가세나 성장성이 이렇게 단기간에 1, 2년 만에 2배, 3배씩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석이냐, 이런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표 주가 보시면은 뭐 45만원,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단 말이죠. 네이버는 45만원, 그 다음에 카카오는 52만원, 뭐 이렇게까지 높은 가격들이 형성했다라고 하는데, 뭐 좋다 이거죠. 근데 이 정도 되긴 됐는데 추세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주가라는 것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 목표 주가만을 가지고서 지금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은 좀 불합리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내려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 그 다음에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성장성 이런 것들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매수를 해야지 왜 팔고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매수 포인트는 항상 주가가 내려가는 시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고 난 이후에 반등을 진행할 때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얼마만큼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서 매수를 해야지 왜 매도를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이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인지 손절인지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매수 적기이기 때문에 매수하라라는 이런 증권사의 이런 리포트를 참고해서 매수를 따라가셔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 부분에서 성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매 타이밍이 어긋나게 되면 좋은 주식으로 또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논란이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이 기준인데, 일단 정부 여당이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 가족 보유분 합산 대신에 개인 보유분으로 전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금액 기준은 인별 5억 원을 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기재부에서는요, 이 3억 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그리고 협상이 된 내용에서는 가족 합산하지 말고 인별 기준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별 기준을 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일가친척 다 모아가지고, 얼마씩 갖고 있냐, 이게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분란을 만들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깔끔하게 그냥 개인별로 얼마씩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내리는 게 너무 가혹하다라는 이야기죠. 3억 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금액, 이 돈의 액수만을 가지고서 대주주를 찝어낸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넌센스 아니냐. 이 시가총액 대비 비중으로 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로 하는 그런 정도에 해가지고 뭐 대주주를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어떻게 3억 원이 대주주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건 다 둘째 치고 금액으로 하는 건 넌센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해왔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일단 오케이 알았어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 정부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그 3억 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 즉 3억 원의 어떤 수준 그 이상 넘어가면 난 무조건 대주주로 해서 세금을 물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어쨌건 지금은 이제 개인 보유분으로 가족 합산이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만 이제 집중이 되겠다라고 이제 결론이 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인별 기준을 5억 원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적긴 적습니다. 근데 이 인별 기준을 5억 원으로 하게 되면 부부가 같이 했을 경우에 남편과 부인이 5억 원씩 하게 되면 10억 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10억 원과 그렇게 큰 차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어떤 안건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예전에 이런 게 있었죠. 예, 인별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원이다라고 이제 딱 못을 박아 놓으면
남편과 부인이 서로 3억 원씩 보유했을 때 6억 원 정도의 그런 효과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뭐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부간에도 이제 이 계좌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갈라져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고 이걸 왜 합산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또 부부간이 꼭 이렇게 하게 되면 인별 기준이라 하더라도 네 이렇게 부부가 같이 이렇게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두 개를 통해서 뭐 이게 뭐라 그럴까요? 부부 합산 시 이게 금액이 조금 올라가서 좀 여유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또 불합리하죠. 지금 결혼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되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요. 인별당 금액도 좀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좀 더 나아가서는요. 그냥 이제 비중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지금 저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까지 가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최선의 방향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합산은 일단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일단 한숨 돌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약간은 올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3억 원을 계속 고수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3억 원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그 역풍이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도 금액을 좀 올려서 5억 원 정도 여당이 이제 제시한 그 정도 금액을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준이 완화가 되면 개인들의 매도에서 조금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어쨌건 네, 뭐 기준이 조금 낮아지는 것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맞겠죠. 근데 어쨌든 이 법안 자체가 약간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은 좀 들겠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뭐 미국 부양책만 계속 쳐다보자 이런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재료가 없고 뭐 해드릴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양책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그 부분이 방향성 결정하게 될 거고요. 이것은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어떤 개인 투자자의 손절이 시작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 밑에서 산 사람들의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40만원대 이상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눈물의 손절인지는 모른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앞으로 성장성 좋은데 왜 파냐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리포트를 보고서 무턱대고 매수했다가는 큰 꼬 다칠 수 있다는 거, 매매 타이밍이 꼭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세 기준을 5억 원으로 좀 늘리고 개인별로 인별로만 진행하자. 즉 가족 합산하지 말고 인별 상황으로만 가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 정도가 절충안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수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퍼센테이지로 지분율로 따져서 하자 이거 안 되는 것 같죠. 지금은 일단 전통적으로도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금액을 더 올리는 것도 정부 쪽에서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5억 원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조금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투자 행태 중에서 참으로 딱한 것은 파는 시점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주식을 살 때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회사를 분석하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찾느라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팔아야 할 시점, 즉 리스크에 대해서 상승 가능성이 낮은 그런 시점을 파악하는 것에는 정말 무관심한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상승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가는 주식, 더 올라갈 주식으로 생각해서 매수가 들어가는데 누가 거기다 대고 내려갈 확률 리스크를 계산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지 또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이 진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낮에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오늘 1시 30분부터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 거기도 많이 참여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